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생태교육 중에서도 먹이사슬과 먹이 그물에 대해서 학생들과 어떻게 이 내용을 알 수 있을지 교수학습 방법을 함께 자, 나누고자 폴즈 왓. 합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에 대한 활동 먼저 살펴보시면 급식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먹이사슬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먹이사슬인지 파악하고 그 연결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먹이사슬의 개념을 알게 되는 거죠. 학생들은요, 이것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성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먹이사슬에 대한 명확한 관계도, 두 번째로는 다양한 정보 자원의 장단점, 세 번째로는 식물이 스스로 양분을 만들고, 네 번째로는 그 용어를 정의하고 예시까지 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식물이 묻은 유기체의 궁극적인 에너지 원천임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잘 알아야 될 그런 용어는요,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와 같은 그런 용어부터 시작해서 광합성, 먹이, 먹이사슬, 잡식동물, 초식동물, 육식동물, 포식자와 같은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활동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먹이사슬의 예를 찾는 활동인데요. 우선 먹이사슬을 만들기 전에 무엇이 먹이사슬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서 먹이의 이름이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의 구조, 그리고 그 연결된 관계, 그거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why, 왜 중요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먹이사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생물 다양성이 인간의 생명 유지에도 아주 중요하다. 결국 먹이사슬로 동물과 식물 모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도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이사슬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게 우리가 이런 급식에 뭐가 나왔죠? 라는 질문을 통해서 급식에 나오는 메뉴를 이렇게 칠판에 써보고 먹이사슬에 화살표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맨 아래에는 식물이 위치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먹이사슬을 쓴 다음에는 그 먹이사슬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화살표를 그린 것에서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나요? 이렇게 학생들이 그 화살표가 어디를 바라보는지 관찰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이 유기체가 죽으면 무엇을 먹게 되는지 물어보면서 분해자의 개념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과학적 사고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식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 스스로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결국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에서 우러나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연구 지역, 그러니까 학생들이 직접 텃밭이나 이런 공간에 가서 유기체들에 대한 먹이사슬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먹이사슬은 학생들이 실제로 관찰한 동물이면 더 좋습니다. 만약에 볼 수 없는 이런 뱀과 같은 동물들은요, 이렇게 별표를 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요, 학생들로 하여금 이 먹이사슬을 구조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해도 좋고요, 그룹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먹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무당벌레가 이런 진드기를 먹는다는 거, 그리고 그 진드가 있다는 증거를 어떻게 알죠? 네, 식물을 통해서 알죠. 이렇게 순서를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새, 개구리 이런 큰 범위보다는요, 로빈이라는 특정한 이름을 붙이게 돼서 그 먹이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대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합니다. 결국 학생들은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찾지 못했던 생물까지도 먹이사슬을 완성하기 위해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 생물이 거기 살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도 포함시키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없는 생물이 있다면 흙에 어떤 생물이 있을지 제안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먹이사슬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먹이사슬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동물이 그걸 먹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니? 이 개구리가 무당벌레 먹는 거 너네 어떻게 알았니? 라고 물어보면서 그들이 사용한 정보 원천이 다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의존해서 먹이사슬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책에서 제공한 정보가 그들이 직접 본 거랑 다르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을 주고 끊임없이 아이들이 스스로 토론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학년의 경우 오히려 이걸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구리의 먹이가 무당벌레라는 걸 어떻게 알았니? 이렇게 다양한 먹인 사슬이 가능함을 설명해 줍니다. 내가 내린 발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 이 중 태양과 관계없는 게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광합성이라는 개념이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흙, 물, 그다음 햇빛은 양분이 아니라는 것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돼요.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태양 에너지로부터 양분을 만드는 식물로부터 모든 먹이가 출발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컨슈머고 밑에 프로듀서가 생산자죠. 그다음 잡식동물, 초식동물, 그리고 육식동물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교수학습 방법을 확장하게 되면 이러한 광합성의 그 과정들을 일종의 설탕 공장으로 비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공장의 동력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햇빛이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제조 공정 자체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결합해서 연목체를 만드는 과정이겠죠.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이 설탕 공장은 설탕이라는 생산품을 만들고 부산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나 먹이 사슬에 대해서 노래, 시 등을 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DDT의 위험성과 같은 인간과 관련된 먹이 사슬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먹이 그물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학생들은요, 한 종류의 개체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의 그물 안에서, 먹이 그물 안에서 하나의 개체수가 다른 종의 개체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라는 질문을 통해서 먹이 그물 하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활동 두 가지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동물들이 한 종류 이상의 종에 의해 먹고 먹힌다는 것, 또 먹이 그물은 그 장소에서의 먹이 관계만 보여준다는 것,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한 종의 개체수 변화가 다른 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될 용어는 먹이 그물과 개체수 등의 그런 용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먹이 그물이 무엇일까? 다음의 활동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물의 개념을 먼저 알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먹이 사슬과 대비되는 먹이 그물의 예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의 차이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자, 먹이 사슬은 각각의 동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를 하나씩 보여주는 거고요. 먹이 그물은요, 그 동물이 먹고 먹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 먹이 그물은 책상 위에 단추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서요, 단추 개수로 빨강은 사슴쥐, 파랑은 사슴, 이렇게 개체를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해서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단추를 색깔별로 구분해 본 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개체수에 관심이 많을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아이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벼룩이 사람들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다. 혹은 어떤 쥐가 나뭇잎을
파헤쳐버려서 나무를 다 파헤쳐서 나무를 병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하겠죠. 결국 먹이 그물로 가서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먹고 먹히는 그 관계를 아이들이 스스로 해석하게 하는 점에서 먹이 사슬과 비슷한데요. 각각의 개체들이 왜 먹고 먹히는지 이것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종류만 있지 않고 다양한 다람쥐와 같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파악합니다.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제 협력해서 학생들이 팀으로 이루어서 과학자처럼 협력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렇게 먹이 그물을 이용할 수 있는 재료들을 보여주고요. 어떤 종류들의 동물들을 제시를 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확실하지 않은 건 연필로 그리고 또 관계도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덧그릴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먹이할 하는데요. 만약에 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만약에 생쥐 수가 확 늘어난다면 매미나방 애벌레 수가 확 늘어난다면 올빼미 수도 늘어날 거죠. 이렇게 화살표의 양 끝에 유기체들 생물들이 어떻게 될지를 이해하도록 격려를 하고요. 이 생물들이 생산량에 일어날 변화를 파악하게 합니다. 만약에 생쥐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면 쥐 그림에다가 크게 X표를 치고 그 그물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를 합니다. 또 이제는 먹이 그물 연구자들처럼 생각을 하게 글쓰기를 그룹으로 시켜보는데요. 개체 수의 변화에 4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를 들면 포식자가 늘어나면 그 먹이는 줄어든다. 폭사가 감소하면 그 먹이가 늘어난다. 이렇게 먹이가 하나인 경우와 여러 개의 경우를 비교해서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게 하고요. 이때 단일한 먹이만 먹는 동물들은 또 다양한 먹이를 먹는 동물에 비교했을 때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행위가 먹이 그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학생들이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글쓰기를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조절하기 원하는 유기체들이, 생물들이 왜 먹이 그물에 있는지, 사람들은 왜 특히 질병을 유발하거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도 던질 수 있습니다. 수업은 개념도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과정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생태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정에 익숙하지 않을 때 PCB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드라마를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요. 먹이 사슬의 납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들어가는지 그 경로를 찾아보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극을 이용해서 먹이 그물이 망쳐지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먹이 사슬 그리고 먹이 그물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 수업에 이들을 이용할지 교수학습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